우선 날씨가 되게 추워졌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요맘때쯤 되면은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것 같습니다.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을 이제 처음 볼 때 약간 저도 옛날 그 면접 볼 때로 돌아가는 거고 긴장되고 그렇더라고요. 우선 구성은 이러하고요. 어쨌든 제가 어떤 강사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끌어나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휘는 우리가 정말 영어에서 중요한 그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걸 대비할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클리닉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브랜드명은 초이스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신뢰를 신뢰의 성과를 이라는 타이틀로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강사님들과는 좀 다르게 제가 갖고 있었던 사연은 뭐냐면은 제가 나이 차이가 5살 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의 학비를 제가 직접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형외고를 들어가고 대형외고의 학원비가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비도 그렇고 대학교 올라갔을 때 대학교 학비도 제가 이제 다 지불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다른 강사님들보다는 이 학원비를 내시는 심정에 대해서 조금씩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낼 때마다 저도 계속 학원에 한 번 더 전화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잘하고 있는지 애가 부족한 점은 없는지 계속 물어보게 돼서 저도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강의를 제가 12년 차거든요. 12년 차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학부모님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오프라인의 강점은 소통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력들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국말을 되게 잘하지만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초반에 한국에 왔었을 때 한국말을 전혀 잘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국이랑 중국에서 학창시절을 거의 다 보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운이 좋게 영어도 좀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어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하다 보니까 일본어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 이제 배우면서 JLPT 1급이라는 자격증을 따면서 제가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일본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강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 이 바운더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또 새로운 부분들을 개척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프랑스어를 중학교, 고등학교 미국에서 계속 프랑스어만 수강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살던 곳이 캘리포니아였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거의 제2외국어처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스페인어를 익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언어가 러시아어랑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험이 있는데 저도 계속해서 뭔가 좀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영어를 좀 다른 언어로도 계속 공부하고 또 학습하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참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을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뉴스 기사를 하나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전과목 1등급 고등학교 1학년 서울 10배 폭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버린 이 1등급 수를 어떻게 우리가 잡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수많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수많은 강사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이죠. 어떻게 이 수를 4%를 유지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1등급 고교 학점제로 접어들면서 10%를 어떻게 맞출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아냐 다를까 이렇게 훌쩍 그 수를 초과해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25년 서울시 전과목 1등급 수가 나와 있습니다. 2023년 당시에는 서울에 있는 전과목 1등급 수가 121명이었습니다. 변별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2025년 접어들면서 학생 수는 조금 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그 수는 거의 9배, 10배 가까이들은 1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다른 평균에 비해서 1등급 수가 좀 많다라고 초반에 2025년 1학기 때 알려져 있었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요거 애들이 목동이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 변별력을 냈는데도 1등급 수가 많구나. 좀 더 난이도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이런 출제 기조들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동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1학기에 비해서 2학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고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뒤에 있는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문제가 가뜩이나 양도 되게 방대하게 많은데 이거를 본문 변형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한 시간에 풀 수 있게끔 그 문제를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영어 실력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르게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 양정고등학교를 한가람고등학교라고 잘못 적었는데요. 이렇게 6개의 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에 있는 목동 학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2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많다. 교과서 2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부교재 최소 10지문, 15지문 또는 20지문까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연도별로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지문이 중요한 것 같아 라는 모의고사 지문 20개, 25개를 주시게 됩니다. 그 방대한 양을 얼마나 단기간 내에 소화할 수 있고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얼마나 잘 뽑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돼버린 시험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양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는데 문제가 엄청 길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생님 저 이거 문제 풀었는데 시간이 부족할 뻔했어요 라는 얘기들도 간혹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서답형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서술형 비중은 2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20%를 맞춰놓긴 하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요 서술형 안에 문제가 4개가 더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20%를 맞춘다라고는 하지만 서술형 비중이 100점 더 커지고요. 그 다음에 문제수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술형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계속 서술형에서 강조하는 거는 너 얼마나 어법 잘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어휘, 너 요거 단어뿐만 아니라 이거의 파생어 알아? 이거 유의어 알아? 요거 반의어까지 알고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어휘와 어법에 대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법에 대한 중요성, 어휘에 대한 중요성 꼭 예비 고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잡아 두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제 교재인데요.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꽃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재를 3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2가지긴 한데요. 제일 첫 번째는 문법의 답 인지 코드입니다. 학생들이 문법을 고를 때 외국에 살다 온 친구들은 그냥 감으로 체크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아니면 한국에서 토종으로 그냥 계속 문법 공부를 해오던 친구들은 관성으로 체크를 하는 경우가 덜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지 1번부터 선택지 5번까지 어떤 부분에 대한 근거로 이 답을 고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답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답을 고르자라는 취지로 답인지 코드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요즘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알고, 머릿속으로 알고 그 다음에 독해를 한 다음에 reason, 이성으로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월 그 다음에 내년 1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독해, 모의고사 유형별 총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쌤 이거 중학교 때 다 했던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들, 예를 들면은 주제 문제, 제목 문제, 그 다음에 요약문 문제, 요런 가장 쉬운 문제들은 얼마나 빨리 시간을 세이브해서 정답을 맞출 거냐.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이랑 순서 문제에서는 그 난이도를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분석하고 지문이 매번 달라지더라도 똑같은 접근법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낼 거냐라고 하는 저만의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학생들도 내가 기존에 풀었던 방식은 조금 중구난방했었는데 이렇게 일관성 있게 어떤 지문이 나와도 어떤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문제들을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제가 운 좋게 이제 대학교 다녔을 때 제가 좋아하는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국문학과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이제 어떻게든 같이 수업을 한번 듣고 싶어갖고 국문학과 수업을 제가 신청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업이 되게 운이 좋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독해, 글을 되게 잘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셨어서 제가 항상 그 앞 시간에 어떻게든 그 여학생 잘 보이고 싶어갖고 앞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독해라고 할 때 그냥 어떤 스킬로 어떤 방법으로 글을 빨리 읽고 빨리 푸는 게 아니라
앞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연결이 돼야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지는 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논리 구조로 저는 항상 구조적 독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학생분들도 몇 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지문을 읽긴 읽었는데 머릿속에 물음표밖에 안 남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매년 이제 수능 영어 보고 나서 외국인들 인터뷰를 하죠, 뉴스에서. 그래서 외국인 뭐 학생 아니면 외국인 분 이거 한번 수능 영어 풀어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100점이 안 나온다. 이거 너무 어렵다.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거를 문제를 출제하냐. 이렇게 이제 인터뷰 하시는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과연 수능 국어를 풀었을 때 100점이 나올까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가 시행이 되면서 이 영어 실력이 대부분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변별하기 위해서는 국어 비문학처럼 독해력을 많이 개입시키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은 더더욱 그런 강세가 좀 기조가 짙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분명히 이 친구가 외국에서 5년 또는 8년 장기간 살다 왔다고 하는데 내신 1등급 놓치는 경우 빈번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영어 단어는 잘 알 수 있겠지만 그 구조, 그 다음에 그 글의 독해력을 정확하게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의한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해를 저는 항상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학생들이 내신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는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문법을 최소 1회독, 2회독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족함은 없는지 또는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문법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저도 이제 대학교 되고 또 과외도 하고 강사 활동도 하면서 제가 관계대명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제 스스로가 관계대명사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선행사라는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이 어법 용어들이 저희 어렸을 때 성문 영어 기초 영문법처럼 되게 너무 다 딱딱해 버린 영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다 예전에 일본 영어에서 그대로 갖고 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제 스스로 이것도 결국엔 언어일 텐데 어떻게 하면 암기하지 않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 계속해서 논문 보고 연구하고 다시 한번 연구하고 그거를 최대한 쉬운 말로 학생들한테 전달해주니 학생들도 영어 문법이 생각보다 외울 게 많이 없네요라는 피드백을 주곤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분사구문이 있겠는데요. 분사구문 보시면은 그 분사구문이 다 한자거든요, 하나하나가. 근데 저는 이걸 항상 풀어서 설명합니다. 분사구가 들어있는 문장이다 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눈으로 이제 비교해서 보니까 훨씬 더 쉬운 거죠.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도 이 관계라는 말이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는 지시, 이거 가리키는 거, 인칭, 사람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관계대명사는 이성관계, 친구관계, 사제관계, 부모관계를 나타내는 그 관계가 아니라 일본어에서 칸케라는 말은 연관성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관계대명사 공부할 때 문장 2개 있고 그 문장의 공통점을 찾아서 항상 괄호치고 수식하는 연습을 그래서 했던 거다라고 도식화시켜서 보여주면은 이런 관계대명사의 뜻이 있었군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마 영어 되게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학부모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강사분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고 선생님 혹시 가주어, 진주어, 그 다음에 가목적어, 진목적어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가보어, 진보어는 왜 없는 거예요? 라고 학생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많이 없어서 제 스스로도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왜 가보어, 진보는 없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걸 논문을 찾아보니까 영어에서는 중요한 거를 항상 뒤로 빼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서술형 구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뒤로 빼서 진주어가 되는 거고요.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다? 그럼 항상 목적어를 뒤로 빼서 강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 기억 한번 되돌려 보면은 2형식에도 주격 보어가 맨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5형식 목적격 보어도 맨 뒤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겠구나. 왜? 맨 뒤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문법을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는 습관을 제가 단연간 좀 가르치게 되면서 제 스스로도 다른 강사들이 할 수 없는 뭔가 남들과는 다른 그 다음에 누구보다 빠르게 이런 좀 전략들을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1월 달까지 한 2개월, 3개월 동안은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반기 정도의 프로젝트를 잡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1년 커리를 끌고 가기에는 제 스스로가 좀 조급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가장 잘해야 되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성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기 단위로 계획을 잡게 되는데 개념 다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화 과정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서 빈번하게 출제됐던 내신 모의고사 문제들,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법에서도 이제 서술형 문제가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는 가장 1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만 모아서 다시 한번 학습하고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런 학습들을 좀 계속해서 하게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앞서서 한 3회 정도 또는 5회 정도 학생들과 같이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모의고사도 3월 모의고사도 1등급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상위권은 상위권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상위권은 그 상위권을 명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이렇게 반기를 한번 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교재인데요. 저는 항상 이제 깔끔한 게 제일 이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그냥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치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직접 제가 조교분이랑 같이 타이핑을 하고 교재 구성 다시 하고 디자인도 다시 하면서 좀 깔끔하게 좀 구성을 하려고 많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필기량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공백을 조금 넓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이제는 영어 실력만으로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국어 비문학처럼 꼼꼼하게 while이 나왔을 때 이게 반면에 또는 뭐뭐하는 한편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대조 대비가 되는구나.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대조가 되겠구나.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휘일 텐데요. 아마 학생들이 뭐 또 저희 어렸을 때도 이렇게 깜지 쓰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깜지 쓰면서 이게 외우기에는 제가 여러 가지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단어를 빨리 외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논문을 참고하던 와중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20분이 지나면 저희가 기억한 거에 한 20%를 까먹게 되고요. 1시간이 지나면 벌써 50%를 까먹고 일주일이 지나면은 70%를 까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은 좀 빨리 외울 수 있을까라고 제가 찾아봤었을 때 이런 어플을 제가 하나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하고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선생님 저 자주 까먹어요. 아니면은 제가 며칠 지나고서 이게 휘발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플에 보시면은 생각보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퀴즈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것만 모아서 다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소리내어 읽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먼저 시험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 와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30분에 150단어 정도를 외우는 걸 항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차량 타고 이동하는 시간 동안 또는 쉬는 시간 동안 이렇게 활용하면은 저는 되게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언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귀찮고 힘든 부분을 덜어주는 장치라고 생각이 돼서 항상 이렇게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제 클리닉인데요. 부족한 학생들을 당연히 보완해야 되는 것도 저는 중요한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하는 친구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좀 더 고난도,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문제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라도 더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고난도 유형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 입시센터에 있었다 보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접어들면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어떻게 대비하지? 그 다음에 내가 과는 어디로 정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의논하고 그 다음에 제가 혹시 아는 지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통화를 시켜주거나 아니면은 연결을 시켜주거나 해서 자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서부터 갖게끔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기록부 폼이라든지 아니면은 학부모님께 보고하는 정기적인 레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따로 관리를 해서 학부모님들께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프라인 학원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은 온라인 강의와는 다르게 시간은 뭐 2배속, 3배속을 하지 못해서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얼마나 정교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꼬집어내서 꼼꼼하게 습관과 방법을 관리하는지가 오프라인 학원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항상 그러한 모토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 수업의 그 구조가 진행이 되고요. 제 수업은 이제 수요일과 일요일 날 이렇게 양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 또 바쁘신 시간에 공부하셔야 되는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닿으면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강사 최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